12년 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전투기를 함께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은 밀렸고 신뢰는 흔들렸죠. 라팔, F-15, 칸, 인도네시아는 그때마다 다른 선택지를 견눈질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인도네시아는 남은 분담금 640억 원을 전액 송금했습니다. 동시에 처음 약속했던 현지 생산의 꿈을 스스로 접었죠. 그런데 왜 그 결말 앞에서 양국은 오히려 안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잘 누그로우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조달실에서 근무하는 공군 중령이고 올해로 46살입니다. 책상 위에는 색이 다 바랜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KFX, IFX 공동개발 사업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처음 손에 쥔 게 2014년이었으니 벌써 12년째 붙들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자카르타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토바이 행렬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고 사무실 안에는 낡은 서류함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펼쳐 첫 페이지를 다시 훑었습니다. 총 사업비 8조 8천억 원, 그중 우리 몫으로 정해졌던 1조 6천억 원, 그리고 몇 번이나 다시 그려진 분담 일정표까지 이제는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리안이가 커피잔을 들고 지나가다 저를 흘끗 봤습니다. 파이잘, 아직도 그 파일이에요?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셀 수 없이 들어온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다시 서류에 눈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사업을 완전히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낸 돈이 결국 서류철 속 먼지로만 남는 건 아닐지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종종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슬쩍 눈짓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파이잘, 저건 어때요? 저건 벌써 실전에서 검증된 기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매하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뾰족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책상 위 서류함 안쪽, 저만 아는 자리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다른 그 명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맡던 해 자카르타의 한 회의실에서 그가 저에게 건넸던 명함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서툰 영어로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중령님.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덮으려던 순간 책상 위 휴대전화가 낮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재무부 예산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안으로 자녀 분담금에 대한 최종 답변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파이잘 중령입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내려했지만 손끝은 이미 서류철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채 두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저는 수화기를 든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다시 정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이 사업을 처음 맡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막 소령으로 진급한 34살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어깨가 어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상관이었던 수모노 준장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의 등 뒤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괜히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몸을 돌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이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준장님.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그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는 사업입니다. 수모노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밖 활주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파이잘, 우리는 지금까지 완제품을 사왔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돈을 내면 기체가 왔고 돈이 끊기면 부품도 끊겼지. 그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다르네. 이건 우리가 돈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받는 사업이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준장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 앞에서 되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수모노 준장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는 종이일세. 종이는 예산이 끊기면 휴지가 돼.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남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준 쪽이 누구였는가 하는 거야.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일을 맞는다는 건 그 시험을 자네가 대신 치른다는 뜻이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장님도 나이가 드시니 말씀이 길어지시는구나 하고요. 젊은 소령이었던 저에게 그 말은 그저 은유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에는 아직도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장님,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자리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장관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KF-21 도입 방식 최종 결정.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5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 부서로 향했습니다. 리안이가 서류를 정리하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파이잘?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서 자녀 분담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고 장관이 오늘 오후 도입 방식을 확정하려 한다고요. 리안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드디어요? 12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놓친 기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정부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실무진 회의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가 위에서 눈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제 F-15X 도입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작년에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그리고 중국의 젠10자오씨까지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회의실에 불려가 같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KF-21이 정말 그 후보들보다 나은 선택인지 근거를 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2018년이었습니다. 그해 우리 정부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팀에서 유일하게 사업 존속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몇몇은 그런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이 사업에 매달리나 하고요. 저는 그 시선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한국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자카르타를 찾아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는 우리 쪽에 시행 가능한 계획을 열흘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녘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손가락 끝이 저리던 감각까지도요. 그렇게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리안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어쩌면 마지막 고비일지도 모릅니다. 리안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2해 동안 지켜온 서류 처리, 오늘 마침내 결론에 다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언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재킷 옷깃을 가다듬은 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재무부 차관, 공군 참모차장, 그리고 낯선 얼굴 몇몇까지. 장관이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파이잘 중령, 안께. 자네가 이 사업을 가장 오래 봐온 사람이니까. 그 말이 반갑기보다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재무부 차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서류를 넘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녀 분담금 640억 원, 예산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6월 안으로 전액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한 문장이 12년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12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이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네.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방식은 기술 이전을 동반한 현지 조립 생산이었지. 하지만 한국 측은 이제 그럴 여력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야. 공군 참모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제품 양산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현지 생산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실무진 판단입니다. 결국 남은 선택은 완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뿐입니다. 그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반박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지켜온 목표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조립하고 언젠가 우리 기술로 개량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 그 꿈을 붙들고 저는 숱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사실상 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옅게 땀이 배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파이잘 중령,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완제품 직도입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생산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나?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간 붙들어온 확신이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이제 제가 대답해야 할 차례인가 봅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장관과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펼친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2년 전 수모노 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믿음을 시험받는 사업이라던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년간 저를 괴롭혀온 현실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예산은 한계가 있으며 공군은 당장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기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오랫동안 현지 생산 방식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장관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계속해보게. 저는 서류철 안에서 최근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2월, 한국 측과 실무 합의한 가치 이전 내역이었습니다. 시제기 5호기, 우리 연구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개발 자료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낸 분담금과 거의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완납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사업에서 우리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그럴 권리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라파를 검토할 때도, F-15X를 검토할 때도, 심지어 칸 전투기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들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제품 직도입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 우리는 애초에 기술을 원했네.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지도 모릅니다. 노후 전투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우리 조종사들은 매달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파이잘 중령 말이 맞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간 조종사들의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기체 노후화로 인한 정비 분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12년 전 수모노 준장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저는 완제품 직도입을 지지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12년간 붙들어온 신념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더라도 정비와 성능 개량에 관한 협력만큼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져서 손끝으로 서류철 모서리를 매만졌습니다. 이윽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 조건을 담아서 협상단을 꾸리게. 그리고 자네가 그 협상단을 이끌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장관님.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들릴 만큼 떨렸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네 말고 또 있나. 그의 눈빛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12해 동안 지켜온 신념 하나를 내려놓은 대가로 저는 그 결정을 직접 마무리 지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몇 번이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젖은 활주로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협상단 명단을 정리하다 말고 서랍 속 낡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흐릿해진 이름 세 글자. 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있다면 12년 만에 어떤 얼굴로 저를 마주할까? 명함 모서리는 12년의 세월만큼 달아 있었습니다. 리안이가 제 자리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이잘, 정말 괜찮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현지 생산을 주장해왔잖아요. 이제 와서 협상단을 이끌라니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대답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야죠. 이제 와서 물러설 자리도 아니고요. 리안이는 더 묻지 않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요. 12년 동안 파이잘이 정리해온 기록들, 저것보다 더 정확한 자료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며 짧게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협상단 파견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사천, KAI 본사였습니다. 열흘 뒤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정리를 하며 저는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젖은 도로 위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서류철 안에 머물러 있던 사업이 이제 처음으로 제 두 발로 직접 확인해야 할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한국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파이잘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다음 주 방문 소식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김도윤. 12년 전 저에게 명함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 명함을 다시 꺼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이 사업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반갑다고 써야 할지 사무적으로 써야 할지 좀처럼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적어보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열흘 뒤 저는 협상단과 함께 사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기 없는 마른 바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처음 보는 형태의 전투기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색 동체에 아직 도장이 마르지 않은 듯한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12년 전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던 기체가 지금 제 눈앞에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서자 그 안쪽 자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흰머리가 제법 섞인 머리카락,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중령님. 그가 서툰 영어로 그러나 여전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도윤 선생님. 그의 손을 잡는 순간 12년의 시간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류만 만지던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12년 전 회의실에서의 그의 서툰 영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리를 권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짐작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도 이번 방문을 여러 번 다시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로 예정됐다가 갑자기 이번 주로 당겨졌거든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당겨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도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도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번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제품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그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도 아쉬운 지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가 아쉬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쪽도 그렇습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1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사람들로 여겨왔습니다. 그 마음이 완제품 계약 하나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저희 협상단을 조립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기체 동체의 배선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금속과 도료가 뒤섞인 냄새가 떠다녔고 어디선가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김도윤이 그중 한 구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부품 하나부터 완제기까지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천천히 경납고 안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이 많은 인력과 시설을 12년 만에 이렇게 키운 겁니까? 김도윤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10년입니다. 처음 2년은 저희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면 위에 선만 그리던 시절이었죠. 그의 말투에는 자랑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텨온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납고 한쪽 벽면에는 시험 비행 기록이 게시판 형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4020회 무사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매번 무사히 돌아올 때마다 저희는 안도의 한숨보다 먼저 다음 시험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해온 대상이 눈앞에서 하나씩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협상단 동료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이잘, 생각보다 훨씬 견고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 견고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사기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납고를 나서던 길, 김도윤의 휴대전화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는 사이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도윤은 전화를 받으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 그는 통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령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양산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규모로요. 저는 그 말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 도입 물량도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중령님, 예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저희 정부도 이 사업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힘을 싣는다는 건 이 사업이 더 이상 흔들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식을 전하실 때 표정이 그렇게 무거우셨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저희 쪽에서도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저희만의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협상단 숙소로 돌아온 저는 본국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도입 방식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안도감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검토 단계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 협상은 또 얼마나 더 미뤄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숙소 창가에 서서 사천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낮에 봤던 경납고의 조립 라인, 김도윤의 갈라진 손끝, 4020회 무사고라는 숫자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12해 동안 버텨온 이 사업이 지금 다시 흔들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국 국방부로부터 급한 화상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장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파이잘 중령,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도입 계획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장관님? 장관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완제품 직도입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늘었다는 지적일세. 게다가 야당 쪽에서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나 중국의 젠14호씨가 더 저렴하다는 자료를 들고 나왔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12년 동안 늘 반복되던 논쟁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화면 한쪽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방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그 발언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위기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까?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협상을 계속하게.
다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 확실한 근거를 더 가지고 돌아와야 할 걸세. 저는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숙소 로비에서 우연히 현지 특파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번 도입 계획이 정말 예정대로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자카르타 쪽 여론이 심상치 않던데요.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자카르타에서 온 뉴스 기사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경쟁 기종을 지지하는 목소리, 예산을 문제 삼는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결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화면을 넘길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든 목소리가 한꺼번에 저를 향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저는 김도윤과 함께 협상 후속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본국 재무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중령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재무장관님께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국방부의 최종 타당성 검토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번 못 박으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발을 빼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수화기 넘어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원점은 아닙니다만 국회 쪽 반발이 워낙 거세서 최종 서명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제 낯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사실 저희 쪽에도 비슷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김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상부에서 이번 협상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생산 라인 배정, 우선순위가 다른 계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을 기다려온 사업이 이제 와서 순서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납고 지붕 위로 흐린 하늘이 낮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이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중령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상단을 이끌겠다고 나섰던 제 결심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도윤, 한국항공우주산업. 12년 전 이 이름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협상단을 이끄는 자리에 서서도 저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 국회의 반발, 생산 라인 우선순위까지 12해 동안 쌓아온 노력이 마지막 순간에 흩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리아니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가 정리해준 기록들 사이로 지난 12년간의 협상 일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분담금 미납, 재협상, 최후 통첩, 그리고 다시 재개. 같은 패턴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은 애초에 끝까지 가지 못할 운명이었던 건 아닐까. 수모노 준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약서는 종이일세. 종이는 예산이 끊기면 휴지가 돼.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장님, 저는 결국 종이 한 장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지금 또다시 힘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경납고에서 봤던 시험비행 기록판이 떠올랐습니다. 4020회 무사고.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웠을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회의실 문을 나서며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도 이런 밤을 몇 번이나 견뎌왔을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본국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무거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재무부 예산국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면 좋은 소식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끝을 알리는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파이잘입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뜻밖에도 밝았습니다. 중령님, 방금 확정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녀 분담금 640억 원, 오늘 자로 전액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저희 쪽 분담 의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붙들고 있던 짐 하나가 그 한마디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령님, 듣고 계십니까?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완전히요. 네, 완전히입니다. 이제 국방부에서 최종 계약 조건만 확정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저에게는 그 어둠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잠시 뒤 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로비로 내려오시겠습니까? 중령님. 로비에서 마주친 김도윤의 얼굴에도 옅은 안도감이 스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도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분담금 완납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사실 저희 상부에서도 오늘 오후 생산 라인 우선순위 문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담금이 완납된 이상 인도네시아 물량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로비 한쪽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중령님, 12년 전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맡았을 때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수모노 준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계약서는 종이일세.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본국에 최종 보고서를 보낼 겁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윤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중령님. 그런데 그 순간 로비 안내 데스크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쪽에서 다급하게 다가온 사람은 협상단 소속 젊은 실무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중령님, 방금 자카르타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실무관은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완제품 직도입 방식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화면을 받아 들고 천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술 이전을 동반한 현지 공동 생산 방식을 접고 완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확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김도윤이 제 옆에서 조용히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중령님, 드디어 결정이 났군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12년 만입니다. 정말 12년 만에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모노 준장의 첫마디, 2018년의 분담금 미납 논란, 2023년 자카르타로 날아온 최후 통첩, 그리고 어젯밤 흐린 창밖을 바라보며 느꼈던 막막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무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중령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발표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정비 및 성능 개량에 관한 지속적 협력을 조건으로 포함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저도 모르게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걸었던 그 조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지키신 조건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지킨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비 안쪽에 놓인 소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본국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철 하나만 들고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저에게는 그 흐림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내일 활주로에서 배웅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회의실 문을 나서던 그의 뒷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윤 선생님.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천공항 활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흐리던 하늘이 씻은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경납고 너머로 낯익은 회색 동체의 기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던 그 형상이 이제는 제 눈앞에서 완전한 실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약속대로 활주로 초입까지 저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중령님,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가볍습니다. 그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경납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저는 12년 전 그 회의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뵀을 때 중령님은 저희를 믿지 못하는 눈빛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의심이 많았습니다. 완제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전투기를 만들겠나 싶었으니까요. 김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말 끝까지 함께 갈지 확신이 없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경납고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침 정비를 시작한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그 명함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12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명함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 버리지 못했는지 저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명함이 제게는 의심이 아니라 언젠가 확인해야 할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윤은 명함을 다시 제 손에 조심스럽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 중령님이 가지고 계십시오. 저희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명함이 또 한 번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군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갈라지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나는 기체를 보러 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중령님.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활주로 저편에서 아침 햇살을 받은 기체 한 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12해 전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끝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서류철 하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서류철은 하늘을 나는 실체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명함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활주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 인도네시아의 KF-21 완제품 직도입 확정 소식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실제 뉴스와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극적 재미를 위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더한 뉴스픽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파이잘 누그로우 중령, 그의 상관, 수모노 준장, 동료 리안이, 그리고 한국 측 인물 김도윤은 모두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허구인 부분을 정리해드립니다. 파이잘이라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조달실 장교, 그가 12년간 이 사업을 담당했다는 개인사, 김도윤이라는 KAI 실무자와의 재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명함, 에피소드, 회의실 안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들은 모두 극적 구성을 위한 창작입니다. 반면 실제 사실에 기반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초반부터 KF-X,
IFX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2018년 분담금 미납 문제로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023년 10월 방위사업청장이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요구했고 2025년 6월 분담금이 6천억 원 규모로 최종 조정됐습니다. 올해 2월 시제기 5호기와 연구 인력 인건비, 개발 자료를 포함한 가치 이전 방안이 실무 합의됐고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예산은 확보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방부 소관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인도네시아는 잔여 분담금 640억 원을 전액 납부하며 총 6천억 원 분담금을 완납했고 동시에 기술 이전을 동반한 현지 공동생산 방식을 접고 완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KF-21은 올해 1월 1600여 회 시험 비행을 전원 무사고로 완료했고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가졌으며 5월에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